수백 년 동안 연금술사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쫓아왔습니다. 바로 납을 금으로 바꾸는 꿈이죠. 그들은 현자의 돌을 찾아 헤맸고 오래된 문헌을 샅샅이 뒤지며 금속을 산으로 녹여가면서 물질의 깊은 곳에 부와 영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 탐구의 여정엔 셀 수 없이 많은 발견이 있었고 수많은 비극도 함께 뒤따랐습니다. 무능하다고 여겨진 연금술사들은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열정이 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금은 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눈부신 황금빛 금속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수세기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건 연금술사도 화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리학자들이었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21세기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납에서 금을 만들어냈는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이 실험을 해냈는지, 그런데도 왜 이 기술이 막대한 부를 안겨주지는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술에서 물리학으로.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모두 사기꾼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죠. 그들은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필요한 건 원소와 에너지의 정확한 조합을 찾아내는 것뿐이라는 걸요. 만약 그들에게 납과 금의 차이는 고작 양성자 3개, 정말 작디작은 입자 3개뿐이라고 알려줬다면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단 3개의 입자입니다. 실제로 납은 양성자 82개를 가진 원자이고 금은 7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 3개만 없애면 납은 곧 금이 되는 셈이죠. 뭔가 간단해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을 이루는 구조를 바꾸려면 그걸 붙들고 있는 힘, 바로 핵력을 부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핵력은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힘 중 가장 강한 힘이에요. 산으로 녹이거나 끓이고 태우는 식의 화학적 방법으로 핵을 파괴하려는 건 최첨단 항공모함을 물총으로 침몰시키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자를 파괴하려면 별의 중심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에 맞먹는 힘이 필요하죠. 인류가 그 경지에 다가가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에 들어서였는데요. 1919년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질소의 알파선을 충돌시켜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원소를 전혀 다른 원소로 바꾸는 데 성공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해서 연금술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훨씬 더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핵 변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연금술이 과학으로 바뀌던 순간, 러더퍼드의 실험 이후 더 이상 인류는 하나의 원소에서 전혀 다른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현자의 돌을 찾아 헤매던 시대는 끝나고 정밀하게 계산된 실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도가니 대신 입자 가속기가, 주문 대신 양자역학의 수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1941년 마침내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수은의 중성자 흐름을 쬐는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미미했으며 방사능을 띤 금 원자가 몇 개 생성된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그 원리는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금으로의 핵 변화는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죠. 한때 2단 취급을 받던 개념이 이제는 정식 과학 논문에 당당히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은이 아닌 납이 연금술사들에게 있어 출발점이었던 이 무거운 금속이 새로운 실험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5년 대형 이온 충돌 실험의 일환으로 지하에 설치된 거대한 하드론 충돌형 가속기의 링 안에서 납 이온 빔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건 원자 핵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라 초주변 충돌이라 불리는 특수한 현상이죠. 줄여서
UPC라고도 합니다. 이 현상은 납의 원자핵인 PB208이 서로 수십 헵토미터 거리, 즉 극도로 짧은 간격으로 스쳐 지나갈 때 발생하는데요.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지면 서로의 전자기장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만 정작 원자핵끼리는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약 99.9999%의 속도로 이동하는 납 원자핵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며 마치 고에너지 광자로 이루어진 강력한 빗줄기처럼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광자들은 인접한 원자핵에 충돌하여 그것을 들뜨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핵자 몇 개를 튕겨내버립니다. 그렇게 납 원자핵에서 정확히 3개의 양성자가 튕겨나가면 그 순간 그 원자는 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부를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이 만들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말 그대로 지옥처럼 혹독했기 때문이죠. 빛의 속도에 가까운 극한의 속도는 물론 전자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히 벗겨진 원자핵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전리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마어마한 자기장의 압력과 다른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충격파까지 가해졌죠. 그래서 만들어진 금의 원자핵은 아주 잠깐 이동하다가 가속기의 벽에 부딪히거나 내부 불안정성으로 인해 금세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출기는 그저 이온화 정도, 입자의 궤도, 에너지 같은 흔적만을 기록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 이 금은 빛나는 광채도 무게도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실험 기록 속 숫자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 원자핵 몇 개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시중 금값의 수백만 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금을 팔 수 없어도 물리학자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금의 원자를 잠깐 만들어냈다가 금세 사라질 건데 그걸 위해서 왜 수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붓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여기서 금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물질의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세른에서 진행된 실험은 납의 무거운 이온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갈 때 그 자체의 전자기장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며 근처의 원자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튕겨내는 광핵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움직이는 입자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장을 이용해 원자핵끼리 직접 충돌시키지 않고도 그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자들의 장난이 아니라 언젠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한 원소로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초 단계인 셈이죠. 바로 여기에 핵 변환이 지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가속기 구동로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이용해 플루토늄 239나 아메리슘 241처럼 반감기가 매우 긴 동위원소를 무해한 상태로 바꾸고 더 안정적이거나 더 빨리 붕괴되는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핵 폐기물을 수천 년 동안 땅에 묻지 않아도 되고 말 그대로 안전한 물질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역시 21세기의 윤리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과학은 금을 더 이상 부의 상징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된 지 오래죠. 이제 금은 우주를 탐구하려는 위대한 열망에서 탄생한 하나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극히 일부, 최상위 과학자들만이 다루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별의 불꽃 속에서 태어나는 금. 물리학자들이 납 원자핵을 충돌시키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얼핏 보기엔 그걸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죠. 한번 원자핵에서 양성자 3개를 튕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훨씬 더 큰 규모로 해보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별의 연금술인데요. 태양 내부에 필적하는 에너지를 가진 핵융합로 안에서 금을 만들어보자는 시도죠. 이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어 가능한 핵 합성을 수행하는 토카막이나 핵 융합장치에서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중성자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 플라즈마 주변에 수은이나 납 같은 물질을 두면 중성자들이 원자핵에 흡수되어
금을 만들어내는 핵 변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기업 마라톤 퓨전입니다. 이 회사의 개발자들은 미래에는 자사 핵 융합로가 수은 198 동위 원소를 금 197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변환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과정은 단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즉 수은 198 원자핵이 고속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고 바로 중성자 2개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자핵에는 양성자 80개와 중성자 117개가 남게 되고 물질은 수은 197로 변합니다. 2단계, 수은 197은 불안정한 상태로 반감기는 약 64시간인데요. 이 원자핵 내부에서는 전자포획이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내부 K 껍질의 전자를 하나 빨아들여 그 양성자를 중성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양성자의 수는 80개에서 79개로 줄어들고 원자핵은 안정된 금 197로 전환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은 1g으로 거의 1g에 가까운 금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1제곱센티미터당 초당 10조 개가 넘는 중성자 흐름이 필요하고 플라즈마 온도는 수천만 도에 달해야 하며 부수적으로 생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완벽한 차폐도 필수입니다. 핵 변환으로 생성된 금 자체는 사실 방사능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 197이라는 안정된 동위원소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의 유일한 안정 동위원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된 금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불안정한 원자핵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각 단계의 원자핵은 전자를 포획할 때 베타선이나 X선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이 시작되고 처음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은 목표 물질 주위에서 방사선의 미세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중간 단계의 동위 원소들은 하나 둘씩 붕괴되어 가죠. 며칠이 지나면 주요 방사능은 대부분 사라지고 수주 또는 길어도 몇 달 안에는 전부 완전히 안정화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순도 높은 안정된 금 197뿐이죠. 바로 연금술사들이 수세기 동안 시험관과 도가니를 붙들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금이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핵 융합로를 만드는 일뿐인데요. 마라톤 퓨전과 중국, 일본의 몇몇 연구그룹들은 이 아이디어를 핵융합 에너지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융합로가 정말로 안정적인 중성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서 플래티넘이나 이리듐, 금 같은 희귀 원소들을 합성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옛날 의미의 연금술이 아니라 원소를 설계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는 셈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이 모든 건 이론과 시뮬레이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핵융합로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실험은 아직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발상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 속엔 고대의 꿈과 약간의 광기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도 있죠. 인류는 또다시 물질의 창조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손에 쥔 건 더 이상 도가니가 아니라 작은 인공태양이 타오르는 핵융합로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